저는 그 인지신경과학자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저희들 필드에서는 시스템스 뉴로사이언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막 생물학적인 것만 이렇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서 어떤 태스크를 해결하는지, 그런데 그걸 어떤 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하고, 또 그다음에 뇌에서는 어떤 생물학적으로 구현되고 이런 걸 시스템 차원에서 좀 본다는 의미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연구를 좀 중심으로 좀 관련됐을 것 같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랑 관련됐을 것 같은 걸 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늘 제 슬라이드에는 머신 인텔리전스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제목을 딴 거는, 인텔리전스는 반드시 에이전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에이전트가 어떤 태스크를 하는데 그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서 인텔리전스의 가 이름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머신 인텔리전스는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모델링, 뭐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하는 그런 모든 종류의 아주 폭넓은 의미의 컴퓨테이션을 다 포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컬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머신 인텔리전스가 아티피셜한 거라면 마인드나 브레인이 이제 내추럴 인텔리전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마인드는 행동, 뭐 비헤이비어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고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게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바이올로지컬리 어떻게 임플리멘트 되는지, 그래서 그 마인드하고 브레인하고 연결하는 작업이 제가 많이 하는 작업인데, 그때 제가 컴퓨테이셔널 모델링을 사용을 해서 연결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씩 저 인텔리전스를 접해봤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Cognitive Neuroscientist인데 컴퓨테이셔널하게 Cognitive Neuroscience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 세 이야기를 좀 조금씩 다 하고 싶은데요. 일부에서는 제가 최근에 이제 곧 서밋 하려고 하는 연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uncertain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지, 그리고 어떤 때는 빠르게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정확하게 결정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게 플렉시블하게,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오래 생각하는 것 자체가 코스티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거를 적절히 맞게 언제 내가 stop thinking 하고 액션으로 translate 해야 되는지 결정하는 것도 되게 힘든 문제고요. 그럴 때 이제 저 뇌나 행동을 보면은 uncertainty에 굉장히 재미있는 두 가지 종류의 uncertainty가 있는데, 그걸 제가 최근에 컴퓨테이션을 이제 모델링을 했고, 또 브레인에서 corresponding 하는 어떤 그 활동들을 찾아냈어요. 두 번째는 조금 기어를 쉬프트 해가지고, 전 조금 따분한 자극인데요. 여기 있는 거는 영화에 쓰는 필름 클립을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ongoing 하고 있는 건데, 저기서 관심 있는 거는 narrative mind예요. 어떤 스토리텔링 마인드. 왜 제가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있게 됐냐면, 제가 곰곰이 브레인과 행동을 연구해 본 결과, 인간의 그 지능이 가장 정점에 이른 게 스토리텔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도 스토리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래도 좀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또 옆에 이 소셜하게 내 이웃들하고 소통하는 방식도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토리텔링만 잘해도 자기 의사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오피니언이 스프레드 되면 사회적 시스템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의 연구를 좀 소개하고요. 마지막에도 얼마 전에 끝난 연구인데, 지금 이제 논문을 쓰고 있는 그 연구인데, 저거는 Adaptive Social Mind라고 해서,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어도 이게 시장에 가서 석세스를 할지, 그 다음에 또 아트나 소설이나 문학 작품이나 소설을 쓰는 사람들도 이 독자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되게 예측하기가 힘든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서로 의견들을 많이 교환하게 돼요. 그랬을 때 불확실한 상태에서 자기 초기의 의견을 어떻게 교정하고 수정하나, 그런 데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되게 지겹게 들었을 사람이죠. 앨런 튜링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실제로
그 블래чл리 파크이라고 저기서 이제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의 암호를 풀고 그랬던 레버리토리인데 저렇게 폐허처럼 남겨 있다가 최근에 좀 복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 공간이 지금 저기 굉장히 여러 레이디들이 앉아서 있는데 다 암호를 함께 풀고 있는 거죠. 독일군이 매일 그걸 바꿔요. 저 암호의 그 코드를 바꾸는데 오늘은 어떤 코드를 쓰는지. 근데 그날은 모든 독일군들이 같은 저 암호의 코드 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언제 빨리 figure out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아까 정확성과 타임을 얘기했죠. 근데 만약에 독일군의 공격을 너무 늦게 알아채면 풀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또 부정확하게 알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계속 어큐뮬리 돼서 이거는 오늘은 이 코드를 쓰는 게 거의 한 90%? 예, 90% 정도고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으면 그때 그런 룰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알란 튜링이 수학적으로 언제 스탑하느냐, 언제 내가 더 이상 계산을 멈추고 액션으로 옮기는 게 효율적인가. 그래서 제가 이 공식은 잘 설명하지 않을 텐데 마치 그 E는 MC 스퀘어처럼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두 가설이 있으면 두 개의 가능성이 있으면 지금 있는 정보들에서 이게 맞을 확률을 계산하고 한 다음에 레이쇼를 한다면 로그를 테이크하면 가장 합리적인 그 어떤 커런시를 제공한다는 그 발견이에요. 알란 튜링의 그 컴퓨테이셔널 커런시, 언설턴티를 조금 더 하이 레벨에서 좀 상위 수준에서 관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내가 매번 이렇게 볼 때 이게 예측하기 힘든 내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걸 보고 있다 보면 내가 어떻게 리액트하고 반응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더 소개를 할 텐데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거 어딘가에서 알란 튜링의 어널로지를 따르면 감각 정보를 시간에 걸쳐서 축적하겠죠. 충분히 정보가 수집되면 근데 너무 늦게 반응하면 안 되겠죠. 예, 그때 판단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그 판단을 내리기 전과 후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후는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판단을 내리는데 어떤 때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굉장히 프레셔가 많아가지고 판단을 빨리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충분히 정보가 안 쌓였는데 그때는 내가 판단 내리라고 해서 내리긴 했지만 굉장히 컨피던스가 낮겠죠.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 커런시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확신을 가지고 판단을 내린 것하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판단을 내린 것에 따라서 아웃컴에 따라서 내 그 다음 행동을 조정이 다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uncertain한 정도를 내가 정확하게 표상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uncertainty가 제 커런시를 공부하기로 했고 근데 expected uncertainty하고 unexpected uncertainty가 있어요. 되게 복잡하죠. 근데 제가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동전이 있어요. 그죠? 근데 동전을 던지면 앞면과 뒷면 head and tail이 나올 확률이 보통 이제 50-50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근데 한쪽이 약간 좀 바이어스 돼 있어가지고 한 10번 던지면 9번은 무조건 앞면이 나오는 동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예측 가능하죠. 예. 그렇게 되면 uncertainty가 낮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50대 50이면 굉장히 uncertain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많이 던지고 보다 보면 이게 50대 50이라는 걸 알아요. 예. 그거는 expect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내가 예견하고 있는 불확실성이에요. 예. 내가 지금 판단 내리라고 해서 내리긴 했지만 내 판단이 한 절반 정도는 틀릴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동전 앞면 뒷면. 그죠? 이번 내가 던졌을 때 정확하게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모르지만 한 100번 던지면 50번은 앞면이 나올 거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expected uncertainty예요. 그죠? 우리 수학 문제를 풀다가 내가 시간에 쫓겨서 4개 중에 하나를 찍었는데 그죠? 그런 거 expected uncertainty 내가 틀려도 그렇게 놀라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가 되게 재밌어요. 이건 뭐냐면 unexpected uncertainty인데 이거는 반대 경우예요.
내가 거의 90% 정도 이게 앞면이 나오고 있는 동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딱 던져도 뒷면이 나왔어요. 그죠? 굉장히 내가 앞면을 기대하고 있는 뒷면이 나오게 되면 내가 기대한 것하고 아웃컴하고 간극이 굉장히 큰 거죠.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그러니까 나는 시장에서 아주 확실히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이 모델을 내놨는데 완전히 망했을 때, 그죠? 이게 멘붕이 온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때 뭔가가 내가 펀더멘탈하게 뭘 바꿔야 된다는 신호가 되는 거죠.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앞에서 그 했던 것처럼 실험실 안에, 레버토리 안으로 어떻게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양화해서 그 뇌에서 이걸 어떻게 표상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이 연구의 이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연구의 아웃라인인데요. 아무래도 이 모임이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서 제가 조금 슬라이드를 좀 다듬긴 했는데 페이퍼에 낼 그 사진은 아니고요. 그 가운데를 주목해 주시면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드린 그 동전 던지기에서 두 종류의 uncertainty의 퀀텀한 그 메저를 할 텐데 그때 제가 사용한 게 베이지안 통계예요. 베이지안 통계가 굉장히 그 uncertainty를 확률적으로 추정하는 데는 굉장히 노멀티브하고 좋은 efficient한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그걸 해가지고 여기 이건 그냥 그 사람들의 지각적인 그 스타캐스틱한 반응이에요. 그것만 저희들이 여기다가 플러그인 하게 되면 이 컴퓨터 머신 인텔리전스가 두 가지를 매 순간순간 계산해 주는 거예요. expected uncertainty는 얼마일 거고 unexpected uncertainty는 얼마일 거고. 그래서 그걸 찾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브레인 액티비티를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 퀀타하고 같이 코릴레이트 된 곳은 어딘지, 예. 그 다음에 브레인하고 굉장히 밀접된 눈도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하는데 눈의 동공의 크기하고 또 눈을 얼마나 많이 블링크 하는가가 그 인지적으로 굉장히 다른 커런시를 캐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걸 찾아 나서는 연구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브레인의 결과인데요. 저는 주로 fMRI라는 테크닉을 사용하는데 아까 제가 뇌에 혈류가 간다고 했죠. 근데 그 제법 공간적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한 곳에 혈류가 가는 거죠. 예, 그걸 그 magnetic field의 property에 교란되는 성질을 사용해가지고 에너지를 읽어내면 신경적인 활동을 반영하는 신호를 저희들이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해놓은 서프라이즈가 빨간색이고 이제 초록색이 엔트로피인데, 예, 이거를 그 컨볼루션을 해도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를 약간 스무드해서 보이죠. 그런데 찾아냈더니 그 놀랍게도 몇 가지 주요한 영역들이 이런 서프라이즈하고 타임 코스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또 어떤 영역들은 엔트로피하고 움직이고 또 어떤 영역들은 둘 다를 반영하는 것 같은 그런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 왼쪽 아래에 있는 플랫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 브레인 에어리아들을 이렇게 그 2D 맵에다가 스케일을 해놓고 보니까 X축은 뭐냐면 서프라이즈를 많이 반영하는 영역이고요. Y축은 그 엔트로피를 많이 반영하는 영역일수록 높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green은 엔트로피는 attention이에요. 내가 뭐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좀 더 집중하는 듯한. 근데 저 ACC는 그 서프라이즈랑 많이 연결되어 있는 그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눈을 또 제일 생각을 했냐면 이 서프라이즈는 놀랍게도 이 ACC라는 곳이 굉장히 강력하게 신호를 보내는 미드브레인의 LC라는 곳이 있는데요. 로커스 세렐리오스라는 곳인데 저기가 유일하게 노에피네프린이라는 노아드레날린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는 유일한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기가 막히게도 눈이랑 연결돼 있어요. 동공의 크기하고 거의 락돼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컨펌하고 싶죠. 이게 정말 서프라이즈인가? 그래서 정말 노아드레날린, 노에피네프린 시스템을 통제하는 건가? 그래서 이제 똑같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안구 운동 실험을 하기로 한 거죠. 제가 설명드린 그 연결이 이렇게 이미 생물학자들이 규명해 놓은 아나토미컬 연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놀랍게도 저희들 동공이 엄청나게 변화합니다. 예. 지금 저 자극을 보고 있을 때 실제로 촬영한 건데요. 그걸 보면 블링크도 하죠. 저 안에 저게 동공인데 좀 줄어들죠, 그죠? 예. 그러다가 커질 때가 또 있을 거예요. 많이, 그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굉장히 동공이 크게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 변화들을 실제로 재보면 꽤 변해요. 한 30%, 맥스로 40%까지도 변화하는 거죠. 이거는 1974년도에 나온 컴퓨테이셔널 모델링 워크인데요. 이런 어떤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로봇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이동하려면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동할까를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가 고민한 끝에 핵심은 뭐냐면 서브 고울링 하는 거다. 태스크를 자꾸 나누고, 그걸 리커시브 컴퓨팅도 포함하게 되고, 리커런트 컴퓨팅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찾아 나가게 되면 왼쪽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제를 분석해 보면 굉장히 그런 유사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그걸로 다시 넘어가면 근데 여기서 이분들이 이거는 저희들 데이터거든요. 저희 데이터고 여기인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inferior frontal gyrus.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선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건 주름이 져 있고 저는 핀 거지. 저희들이 찾았던 이 영역들은 굉장히 이 영역들하고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인텔리전스에 굉장히 하이 티어에 있는 인텔리전스는 플렉시빌리티라는 거죠. 계속 기계적으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의 volatility에 따라서 그때그때 cognitive control 하는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multiple demand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어떤 과제를 하든지 이게 저기 보면 왼쪽에 굉장히 다양하겠죠. 단어를 기억할 때, 산수, 계산을 덧셈 뺄셈을 할 때, 그 다음에 물건이 어디 있는지 기억할 때, 그 다음에 verbal working memory, 언어로 이제 단어 렉시콘 같은 걸 찾을 때, 혹은 이렇게 복잡한 태스크를 할 때. 근데 뭐든지 상관없이 태스크가 어려워지면 저기 액티비티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대부분 그런 거예요. 변화하는 거. 계속 플렉시블하게 내가 어떤 때는 이 스트래티지를 써야 되고 저 스트래티지를 써야 되고 이런 거죠. 그게 저는 브레인이 이제 저렇게 변한 다음에 저희들이 실제로 안 변했는데요. 저 마지막 정점을 이루는 능력이 저런 자기를 메타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executive 시스템, 거기서 출현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발견도 그거랑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뉴로 아케올로지를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가 뛰어난 문학 작품을 읽는 것, 그게 왜 좋을까? 근데 그게 모든 일에 다 좋은 건 아닌데 분명하게 한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의도를 잘 알아차리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Great Expectation을 이제 한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 책을 많이 읽으면 저런 문학 작품을 많이 읽게 되면 어떤 예측을 잘하게 된다는 거죠. 사회적 장면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브레인이 액티베이트 되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이 인공지능이어서 제가 이거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재밌게 본 엑스마키나라는 영화인데 이게 어떤 로봇들이 보면은 뭐 비슷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지금 누가 봐도 로봇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속을 드러나게 해놨다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기계 장치가 달려서 움직이는 로봇이고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아는데 이 영화의 매력적인 부분은 뭐냐면 로봇이라는 걸 아는데 끌린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굉장히 그게 혼란을 주인공을 주는데 아까 나왔던 튜링인데 튜링 테스트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튜링 테스트는 뭐냐면 되게 페어하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뛰어난 거에 대한 페어한 테스트는 커튼을 쳐놓고, 그죠? 이게 기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맞추게 해서 보통 사람들하고 차이가 안 나면 그건 이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거죠. 근데 이 영화의 매력은 분명히 튜링 테스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오히려 역으로 가는 거죠. 기계인 줄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사람의 페르소나랄까요? 그런 캐릭터가 느껴지고 심지어 약간 좋아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연구할까 해서 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연구하게 된 게 나중에 이제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영화를 보여주기로 했어요. 근데 한 영화를 계속 트는 식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들은
약간 그 모즈랄까요? 너겟처럼 한 15초 안에서 딱 이야기가 짧게 끊어지는 그런 한 씬도 되게 압축적인 씬을 이제 그 골랐어요. 그래서 한 144개 정도를 여러 가지 영화에서 이제 골랐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영화를 볼 때 어디를 쳐다보는지, 그때 동공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measure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또 그때 등장하는 어떤 시만틱한 컨셉들 있죠. 저게 사람이다, 의자다,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그 아이덴티파이를 했고요. 그다음 진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비주얼 내러티브라 그러는데 이런 영화에도 문법이 있다고 그러죠. 예, 그런 이렇게 비주얼 내러티브에도 문법이 있어요. 기승전결 같은. 그런 문법이 마치 우리 문장의 통사 구조를 우리가 할 때도 이게 주어절인가, 동사절인가, 목적절인가 그러다가 또 한번 바꾸기도 하고 그죠? 예,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작업에 따라서 아직 진행 중인 연구인데 저희들은 이걸 네트워크 티어리, 복잡계 이론에서 쓰는 네트워크 티어리를 가지고 좀 스토리의 구조를 풀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보면 약간 멀티레이어, 그때 끊어지는 씬들이 있고 근데 그 안에서 어떤 네트워크의 의미들이 연결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게 브레인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cognitively 이뤄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 볼 때 어떤 이야기가 build 되는 게 제 생각에는 네트워크가 build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뭔가 컬러링이 시작되는 거죠. 이모션이 생겨나는 거죠. 아, 이건 슬프다. 그죠? exciting하다. 불안하다.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영화를 보고 있을 때 그래서 이 시네마의 자극은 제가 아까 처음 보여드린 그런 보링한 그런 자극 말고 굉장히 culturally enriched 된 그 자극이고 감각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멘탈라이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극이죠. 144개 무비 클립을 감정 축에다 뿌려보면 이런 위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여기서 감정이 좀 약한 무비들도 있고요. 이게 바깥쪽으로 와서 굉장히 센 무비들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여러 무비들을 해봤는데 주로 우리가 영화가 이쪽에 많이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네거티브하고 어라우즈하고 그죠? 여기 있는 건 좀 찾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링한 영화는 잘 안 만들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부 어떤 것들은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가져오기도 하고, 근데 일부 장면에서 이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초기 데이터인데요. 영화의 아이덴티티는 무시하고 어떤 감정 상태인지만 가지고 한번 판별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그때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브레인 지역을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저희들이 재밌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그 옐로우 지역 있죠. 이런 옐로우가 뭐냐면은 이 축이에요. 좋고 싫다는 거. 그게 이제 오르비토 프론탈 콜텍스라고 밸류를 표상한다고 잘 알려진 거 있거든요. 저기가 망가지면 이제 그 왜 패가 망신하는 도박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랩에다 와가지고 이미징 해보면 오르비토 프론탈 콜텍스가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지? 아니요, 그냥 가치, 그냥 이런 가격, 값, 뭐 좋은 거, 싫은 거 이런 표상이 잘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다 싫다 내가 지금 다가가야 될 건지 회피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반응인데 오르비토 프론탈 콜텍스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거의 결정이 났어요. 거기가 아주 센터라는 걸. 그러니까 밸류를 표상하는 브레인의 센터인데 역시 그거하고 맞게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단순히 볼 때도 계속 그런 좋고 싫은 밸류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하고 똑같은 영역이 계속 표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공의 데이터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아까 말했죠. 동공은 surprise, arouse라고 엄청나게 관련되어 있는데 무비를 볼 때도 그런지를 이제 빛을 통제하는 그 실험도 했는데요. 그건 좀 생략을 했는데 빛이 설명하는 부분을 다 제거하고 나서 보더라도 지금 이게 앵글인데요. 여기가 제로고 제일 어라우즈를 된 게 90도거든요. 90도 가면 제일 높아져 있죠. 동공이. 이게 평균의 동공의 사이즈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예쁘게 사인파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동공은 어라우즐 레벨을 굉장히 정확하게 표상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모션 그냥 단순한 무비를 볼 때도 동공이 이제 그 내러티브에서 나오는 그런 그 이모션 컬러에 따라서 동공이 또 변화한다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얘기는 좀 간단한데요, 짧은데요. 이것만 좀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일종의 이제 제목이 뭐냐면 Kernel of Social Value Integration인데 이런 겁니다. 내가 처음에 의견이 있었고요. 근데 다른 사람 의견 한번 들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내 의견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 업데이트된 게 이 Z축이에요. 높이축인데 이게 이런 겁니다. 이 상황은 뭐냐면 굉장히 드문 상황이긴 한데 나도 1등이라고 생각했고 상대방도 1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1등을 주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프리퀀시예요. 이건 굉장히 대부분의 그런 트라이얼에서 1등이라는 그 확률을 거의 안 바꿨다는 거죠. 그런데 좀 재밌는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죠. 나는 뭐냐면 좀 평균 이하라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상대방은 조금 좋다고 생각한 거죠. 예, 그랬을 때는 보면 상당히 이렇게 그 다음에 그 트라이얼마다 상당히 분산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좀처럼 의견을 안 바꿔요. 우리 보면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있는 것들은 다른 사람이 좀처럼 다른 얘기는 해도 잘 끌려가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가 확신이 없는 경우 한 중간 정도 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은 실험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종의 필터를 만든 거예요. 소셜한 정보를 인티그레이트하는 필터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한 70명의 피험자하고 한 달 정도 실험을 해서 이런 걸 하나하나 매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해보면 예쁜 필터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게 다른 사람의 의견이고 나의 의견인데 이 색깔은 뭐냐면 나중에 업데이트된 의견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읽는 요령은 이런 겁니다. 이게 이쪽으로 누워 있다는 거는 여기 많이 이렇게 누워 있죠, 그죠? 이런 거는 내가 원래 1등이라고 판단했던 것들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계속 1등을 하고 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웨이트를 상당히 덜 주는 거죠. 근데 자기가 불확실할 때는 상당히 리즈너블한 라인이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누우면 안 되고. 근데 극단적인 밸류에서는 자기 쪽으로 굉장히 들어누워 있는 거죠.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건 한 사람이랑 거래를 했을 텐데요. 두 사람의 피드백만 해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예. 세 사람 하면 오히려 그쪽으로 더 변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명하고 내 소셜 오피니언을 익스체인지를 하는가, 두 명이랑 하는가, 세 명이랑 하는가, 그죠?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 위의 케이스는 뭐냐면 원 네이버는 뭐냐면 내가 굉장히 채널링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냥 옆에 그 약간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 보면 옛날에 왜 제국 시절 이렇게 보면 간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한 사람의 채널을 통해서만 사회적 정보를 자기 의견을 그 이벨레이팅하고 거래를 하는 거하고 조금 그 폭이 넓은 케이스일 때 사용하는 커널이 되게 다른 거고요. 이건 평균을 나타내는 거, 이거는 베리언스인데요. 얼마나 내가 좀 확신이 떨어지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맥센스하죠. 나랑 상대방의 의견 차가 다르면은 좀 내가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언트하다는 거는 그때그때 판단을 많이 스윙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저 맵이 바뀝니다. 이게 그 장르 하나 보여드렸는데 처음에 좀 굉장히 좋아했던 그 작품, 그 다음에 조금 쏠려 있는 작품, 이거 옐로는 되게 자신 없는 작품이었고 이것도 좀 자신 없는 그런 거였죠. 그린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그치고 나면 저렇게 조금 스무딩도 되면서 이제 약간 극단화 같은 게 일어나는 것 같은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초기 상황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저런 한 명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당연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아주 높게 평가했던 거는 다른 사람 의견이 뭐가 들어도 좀치 안 변하는 거죠. 근데 가운데 있으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끌려가는 거죠. 그게 조금씩 해가지고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가지는데 그게 굉장히 극단적인 판단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정치학에서도 되게 중요한 이슈고요. 사람들이 조금 뭔가 말라탈 임계점을 지나고 나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더라는 거죠. 근데 저희 실험의 결과는 제가 안 가져온 거는 뭐냐면 네이버가 2명이었을 때 3명이었을 때 하면 이런 일이 덜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랑 의견을 익스체인지를 하는가, 이게 나중에 컬렉티브 커뮤니티의 의견 형성에는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그 컬처럴 마켓 이런 데서도 이런 것들이 정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입소문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이런 다이나믹스로 가서 어떤 사람들은 좀 이게 왜 이렇게 저평가됐는지 모르겠다. 혹은 이게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좋아하게 됐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들이 이런 컨피던스가 낮은 경우에는 정말 심하게 끌려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어떤 그 채널에 내가 노출되는가, 그다음 그 사회가
어떤 그 채널링에 해가지고 가이드 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큰 그 영향을 받는 거죠. 제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